네, 우리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서울시에서도 무엇보다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시행해가고 있는데요. 서울형 복지를 위해서 연구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오늘 토크 시간에 임성규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모시고 서울의 복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서울시 복지재단 하시는 일 어떤 기관인지 소개 좀 먼저 해주십시오. 예, 서울시 복지재단은요,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설립한 복지 전문기관입니다.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요, 정책을 연구하는 등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 현장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범 사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 복지재단은 서울시의 복지 행정을 정책과 실천 양면에서 다각도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제가 키워드로 중요하게 되는 건 연구. 사실 복지라는 게 이제 재정을 어디다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현장, 예? 예. 현장에 이제 계신 분들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우리가 뭐 송파, 모자, 세모녀도 예.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현장도 가시고 이런 그 방안들을 모색을 하시는 거예요. 예,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서울시의 내년의 예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복지에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복지를 이렇게 우선시하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예, 내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이 27조 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복지 예산 34%인 8조 4천억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예산 중에서 가장 크죠.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년 대비 거의 5천억 정도가 이렇게 증가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사회적 양극화 문제로 인해서 빈곤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셨던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또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어르신의 문제라든지 청년의 문제라든지 여성의 문제 다각도로 사회복지 현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관심과 또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서울복지재단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최근에 서울시에서 또 복지재단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가운데 그런 분야는 어떤 부분입니까? 예, 서울시의 그 복지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면 서울시가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지를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올해 이제 80개 동에서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17개 구에 282개 동에 확대하기 위해서 5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네. 또한 이게 베이비 부머 세대 재취업, 교육과 문화, 여가 등을 종합 서비스하는 50플러스 재단이 내년에 이렇게 설립되는데요. 여기에는 346억 정도가 이렇게 투입되고요. 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300개소를 이렇게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이 1,654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예. 내년을 포함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세부적인 얘기는 좀 뒤쪽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벌써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이제 복지 공무원들 포함해서 복지재단에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는데 예. 올 한해 서울시 복지를 위해서 하신 활동 가운데 주요한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재단은 올해 이제 16건의 복지 정책 연구를 했고요. 네. 또 이제 20건 이상의 사업을 이렇게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다 중요해가지고 특정한 사업을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겠다고 네. 판단되는데요. 몇 가지만 언급을 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자리를 잡도록 서울시 복지재단이 공무원 교육과 매뉴얼 그리고 콘텐츠 개발 등 각종 업무를 전담했다는 점을 이렇게 우선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우리 재단 내 사회복지 공익법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복지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네. 이 두 센터를 통해서 각종 복지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가계부채 탕감에 도움을 드리는 등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주력 그 현안도 그렇고요. 올해 하신 것들 가운데 이제 계속 몇 차례 나오는 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듣긴 했는데 명확하게 사실 개념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면 주민센터가 이동한다는 말인가? 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건가? 예? 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니까 예. 이 부분 좀 더 소개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예,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이제 동주민센터를 개편하는 겁니다. 예. 단순히 이제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네. 행정기능 중심으로 운영되던 주민센터를 복지기능 중심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네. 이전에는 주민센터를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에게 민원 상담하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벅차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서울시가 공무원들을 더 투입해서 업무를 줄여주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방문하게 하죠. 그래서 상담하고 그리고 상담과 함께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중심의 복지 허브화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동 단위에서 주민의 역량을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것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중요한 업무가 됩니다. 네. 현재는 이제 80개 동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에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공무원들이 방문해 보니까 고독사 위기에 처한 그런 어르신을 발굴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다든지 아니면 이게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한 모녀에게 긴급 지원을 해 드렸다든지 하는 사각지대 발굴 사례가 속속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282개 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가 내년에는 1117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일을 보려면 이 지역 이 복지센터로 가야 됐잖아요. 예, 동주민센터로. 예. 예. 근데 이제 거기 계신 직원들이 예. 현장으로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복지 업무나 이런 걸 위해서 예. 공무원들도 충원이 되고. 예. 네. 그러면 이제 행정 업무 누가 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요즘 뭐 ICT 정보기술이 워낙 발전돼서 사실은 예전에 뭐 관리를 집에서 뭐 컴퓨터에서도 뭐 다 뽑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에 좀 이 행정 기능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고. 그렇죠. 그렇군요. 예. 올해 많이 확대가 되는군요. 찾아가는 예. 동주민센터. 예. 그리고 이제 지역복지라는 개념이 최근에 관심을 끌고요. 지역복지에 대한 그 현안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역복지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지할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 앞에서도 이제 사회복지 예산이 34%라고 서울시에서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과 제도와 법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제 법과 제도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네.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웃들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동주민, 동에서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웃이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제반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지역복지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근데 이 지역복지를 개념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생각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복지는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결국 주민은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라든지 주민참여형의 복지는 주민을 복지의 주체로 올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복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까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식이 시민의식과 함께 공동체의식으로 변해야 됩니다. 주체가 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지역복지도 이게 살아나고 복지 체감도도 이게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런 지역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역복지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복지관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재단에서 사회복지사인 주민활동가를 파견해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복지 이슈를 발굴하고
함께 기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업이 마을살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사회복지관을 마을공동체 지향 복지관으로 바꾸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으로만 이렇게 운영되던 사회복지관을 마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의 기획에도 참여하고 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복지관이 주민 중심의 지역복지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지역복지의 핵심입니다. 네. 서울복지재단 임성규 대표님 만나고 있습니다. 복지 얘기도 이제 전문가이신 대표님 말씀 듣고 좀 깊이 들어가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예. 일방적인 복지보다. 예. 그러니까 지역복지라고 하니까 그럼 지역복지와 중앙복지가 있단 말이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 주도형의 복지가 지역복지네요.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요. 그럼 이게 뭐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뭐 이런 것하고도 좀 연관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 이렇게 시민이 주도하는 그런 복지 사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공공부조와 같은 이제 국가 차원의 복지 필요하죠. 네. 그렇지만 시민 개개인이나 지역 특성에 맞춰서 진행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이나 개인에 따라서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각자리게 다르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지 사업을 주민 주도형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다 보면 그리고 주민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지역 특성과 주민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고 나아가서 이제 국가복지 시스템의 틈새를 효과적으로 이제 메울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민간의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도 주민들을 폭넓게 참여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표님, 우리가 뭐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막기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복지도 공무원들이 하시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복지의 현장에 있으니까 복지 수요를 발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제 주민들끼리 협력하는, 돕는 그런 모델도 생겨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복지 가운데 지역복지라고 하는 주민 주도형의 복지라고 하는 게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단순히 뭐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뭐 주거 문제 등 청년들도 이제 복지의 손길이 좀 가야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 복지 정책은 어떻게 펼치고 계시고 또 내년에 계획은 어떠세요? 5포 세대니 뭐 3포 세대니 5포 세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청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가지고 사회인으로 이게 출발하기 전부터 악성 채무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이렇게 달아야 하는 청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정치권이나 정부, 지자체가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 미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른바 청년 수당이라고 하는 비롯한 다양한 청년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우리 재단은 이 중에서 희망 2배 청년 통장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희망 2배 청년 통장은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저소득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참가자 청년들이 매월 일을 하면서 5만 원에서 15만 원씩 저축을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과 민간 후원금으로 이제 일정 액수를 매칭 저축을 해서 주거비나 교육비, 결혼이나 창업자금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희망 2배 청년 통장에 가입해 있습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희망 2배 청년 통장이 있고요. 희망 플러스와 또 꿈나래 통장,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어떤 분들이 대상이세요? 희망 플러스 통장은 저소득층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두 통장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매칭 저축 프로그램인데 3년에서 7년간 저축하는 사업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들입니다. 2009년에 서울에서 서울시 공식 사업이 됐으니까 벌써 이게 6년이 이렇게 지났고요. 현재는 14,726가구가 저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희망 키움 통장이 있는데요. 이 희망 키움 통장의 원 모델이 희망 플러스 통장입니다. 이처럼 이제 희망 플러스 통장은 여러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가 벤치마킹한 우리 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서울시는 희망 키움 통장과 일정 부분 이게 중복되는 희망 플러스 통장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축소하는 대신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희망 2배 청년 통장을 이렇게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복지라고 하는 게 이제 지원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예. 근로의지를 꺾게 되니까 결국 이제 일할 수 있는 의욕과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매칭 방식의 통장들 이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 밖에도 재단에서 여러 가지 금융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도 센터 오셔서 소개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예. 이곳은 이제 어떤 곳이고 시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가계부채가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만 채무자분들이 의지할 만한 공공기관은 이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이런 점에 이렇게 착안해서 2013년 7월에 우리 재단 안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했던 것이고요. 저희 센터는 지난 2년 4개월 동안 금융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올해 통계를 보니까요. 10월 말 현재 1만 4천여 명이 이렇게 이렇게 금융상담을 이렇게 수행해 봤고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파산면책 관련 상담이 9,107건, 개인회생 상담이 1,096건, 워크아웃 상담이 714건 등 이렇게 채무조정 상담이 전체 77% 정도를 이렇게 차지합니다. 채무조정 실적을 보게 되면 2013년 7월 15일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부터 현재까지 1,606명, 3,650억 원의 채무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숫자를 들으시면 짐작하시겠지만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이 사회에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하철에 다니다 보면 뭐 파산, 개인 회생 이런 거 뭐 이 광고들 붙은 거 조그만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은 비용이 들어야 되고 또 정확하게 조언해 준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분들은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예. 복지 분야가 이제 사안도 그렇지만 대상분들 신경 쓸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노인 복지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언급하셨듯이 고령화가 이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65% 이상 인구가 전체 12% 정도입니다. 네, 65세 이상 인구가. 또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전체 인구의 1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4명 중에 1분 정도가 노장년층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 문제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이 노인의 빈곤율입니다. 특히 이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2013년부터 독거노인 돌봄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20여만 건의 DB를 이렇게 구축해 놓았죠.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독거노인 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재단은 다양한 중장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죠. 2030 고령세 마스터 플랜 연구를 진행했고, 그리고 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를 가입해서 세계 다른 도시들의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르신들을 위한 그 소외감도 많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도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쭉 서울시 복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길을 줘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은데요. 또 예산은 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제한적일 거고요. 예. 그래서요, 이제 효율적으로 일을 복지재단에서 해주셔야지 복지에 이제 성과가 날 텐데요. 또 내년 계획. 또 좋은 앞서 이제 센터처럼 시민들이 이용하실 곳도 많이 있어요. 시민들에게 정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울은 지금까지 눈부시게 성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도시로서의 확실한 위상도 이렇게 갖췄습니다. 이제는 내실을 갖춰야 할 때라고 이렇게 봅니다. 삶의 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됐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젠 세계 유명 도시들을 부러워할 만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 스스로가 만족하는 서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복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서울시의 복지 싱크탱크로서 시와 복지 현장을 잇는 브릿지로서 더불어 사는 좋은 삶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시각각 토크 임성규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지금 말씀하실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복지는 시가 혹은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이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또 얻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